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 대담을 두고 엇갈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한 해명이 주된 쟁점인데요. 이런 가운데 설 연휴를 앞두고 여야 지도부가 각각 서울역과 용산역을 찾아 시민들을 대상으로 명절 인사를 하면서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치권 이슈 전문가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현주 시사평론가, 조현삼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오늘의 첫 번째 이슈 화면으로 보시죠. 네, 대통령의 신년 대담에 대한 얘기 먼저 하겠습니다. 이 대담 내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고 특히나 이 명품백과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에 대한 관심이 컸는데 몰카 정치 공작이라고 규정하면서 매정하게 끊지 못해서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간에 당 비대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만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그 몰카에 의한 정치 공작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설명을 하신 것으로 보이고요. 왜 그런 거 하니 이제 그 선물을 마련하는 과정이라던가 몰래 카메라를 시계에 장착해서 의도적으로 접근한 점, 그리고 이제 그것이 촬영이 된 지 시점이 1년 이상 지났는데도 정치적으로 가장 큰 효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지점에 이것을 공개한 것, 이런 여러 가지 점으로 볼 때 이것이 이제 정치 공작이라는 점에 대해서 이제 분명히 설명을 하고, 그 대통령의 배우자 부친이 이제 중학교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렸을 때 이제 동향이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접근을 한 것을 매정하게 이제 내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도 아쉽다라는 발표를 했고요. 그럼에도 이제 후속 조치로 제2부속실 설치라던가 특별감찰관 임명 등으로 인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대통령실에서도 고심이 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담 방송이 나가고 나서 국민들이 이제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하는 점에 대해서 좀 숙고를 하고 있는 모양새로 보입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굉장히 실망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그 신년 대담을 앞두고 이래저래 말씀들이 많았죠. 어떠한 형식을 취할 것인지, 그럼 어떤 방송사를 택할 것인지, 김치찌개 회동을 할 것인지,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말들이 오갔는데, 과연 이런 식의 대담을 할 것이었으면 그간에 왜 그렇게 고민을 하셨는지 좀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국민은 지금 속 시원하게 대통령의 그런 본심을, 마음을 듣고 싶었는데 적어도 유감의 표시 정도는 하실 줄 알았죠. 그런데 유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몰카 공작이라는 단어만 강조했죠. 취재 방식에 있어서 어떤 지점에 있어서는 비판받을 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명품백을 수수한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적어도 유감, 그리고 더 나아가 사과까지 했다면 사실은 굉장히 쉽게 국민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대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큰 기회를 놓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유감하고 사과 정도는 나왔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상당한 의논 논의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전에. 그리고 이제 대통령께서도 일체의 프롬프터나 대본 이런 것 없이,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그 A4 용지 전혀 드시지 않고 국정 전반에 관한 현안에 관해서 모두 설명을 하셨죠. 시간이 전체가 이제 100분 정도가 할애가 됐는데 그중에서 7분 정도 이 지금 소위 얘기하는 파우치에 관한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전체 시간상으로 비교해 보더라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모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관심은 특히 이제 야당 측에서 상당히 이제 그것에 이제 골몰을 하지 않았을까, 또 관심 있게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파우치에만 온통 그 내용이 집중되다 보니 상당히 대통령 본인으로서도 그 입장을 표명하는 데 있어서 좀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도, 사실 이 사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과 이후에 불어닥칠 후폭풍 내지는 정쟁의 요소, 이런 것들을 또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있었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각 당의 얘기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평가는 국민이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장은 늘 일관되게 국민들께서 염려하실 만한 부분이 있다. 국민 눈높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이제 그 정치 공작적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것은 이제 범죄적 요소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했지만 그럼에도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진솔한 입장을 표명하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것을 받아들이고 평가하는 것은 국민 여러분들의 몫이기 때문에 네. 그것으로 남겨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뭐 기존 입장은 유지하되 논란이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본인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도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번에도 사실상 그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고스란히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뭐 진솔한 모습을 보였다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말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건을 얼마나 중시 여기지 않는 그런 진솔한 모습을 보였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는 그렇게 거의 뭐 스토커 수준으로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서 반박을 하시면서 왜 윤석열 대통령의 이 중차대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이렇게 입을 다무시는지 저는 그 부분이 참 안타까운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안타깝다고 합니다. 민주당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지적은 이것은 이제 본인들이 각각 그 정치인으로서의 책임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이고 엄격히 얘기해서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것은 본인이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범죄 구성 요건이 되고자 한다면은 뭐 흔히 얘기하는 뭐 백을 뇌물로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아직도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하시는데 이것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업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있으면서 그것을 공직자가 수수했을 때 뇌물이 되는 것이고 또 청탁금지법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한 회에 100만 원 이상 그리고 연간으로 따졌을 때 300만 원 이상을 공직자가 수수했을 때 문제가 되고 대통령의 배우자가 이를 수수하는 경우엔 문제시를 삼으면서도 이에 대한 그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를 범죄시하는 것은 민주당에서 이것을 정쟁으로 끌고 가서 총선 이전까지 그냥 이 백 하나로 울고 먹겠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그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네, 여기에 대한 얘기 들을까요? 근데 그 범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동의가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수사기관이든가 아니면 법원에서 판단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 명품백을 수수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김건희 여사는 다른 분이 아니죠. 지금 국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배우자입니다. 대통령의 배우자가 사사로운 공간에서 제3자로부터 명품백을 받았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 문제시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시는지 가장 큰 그게 우려되는 부분이죠. 향후에도 그러면 동일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명품백을 받겠다는 의미인지 이것이 왜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 좀 의문이기도 하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고위 공직자의 배우자가 명품백을 받았을 때 어떻게 처벌에 이를 수 있는지 그 과정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밝혀져야 되고 성립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이와 같은 정쟁의 요소로 가자면은 이제 그 네거티브로 가자는 얘기나 다름이 없는 거죠. 이제 정쟁이 이 정도에서 이제 그쳐야 될 텐데 대통령의 진솔한 입장 표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진행된다면은 뭐 당장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지난 정부의 이제 영부인 이야기가 좀 꺼내 드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지 않습니까? 뭐 소위 얘기해서 그 타지마할 공군 2호기와 그 예비비 4억 사흘 만에 편성해서 이제 방문하셨던 거. 고민정 의원도 무슨 얘기를 하시던데 고민정 의원도 그때 대통령 그 참모 그 청와대 참모진으로 함께 따라갔었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이제 내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총선 앞두고 우리 정치판이 점점 더 혼탁해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이제 입장 표명에 대해서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 평가해 주시고 만약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은 그에 대해서 또 대통령실에서 또 어떤 입장을 분명히 내놓거나 추후 후속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예. 이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 선에서 어떻게 좀 이해를 구하는 방향으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 얘기는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김경률 비대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뭐 여당 내 야당의 목소리를 냈다고 할까요? 그렇죠. 해왔는데 오늘 5글자 얘기했습니다. 아쉽습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이제 대통령이 쓰신 표현이 이제 아쉽다라는 말씀을 그렇죠. 하셨기 때문에 네. 글을 그대로 빌어서 아쉽습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 내에서도 좀 다른 목소리들이 있는 것으로 저를 알고 있습니다. 박은식 의원 같은 경우에도 보다 단호히 거절을 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했었는데 당 내에서도 이제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는 만큼 후속으로 이제 그에 대한 뭐 예방책이라든가 대통령실에서의 조치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김경률 비대위원회 아쉽습니다. 저는 김경률 비대위원이 아쉽습니다. 5글자로 끝낸 게 참 아쉽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주셨으면 지금 정부 여당, 집권 여당의 입장을 좀 소상히 밝힐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되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렇지만 단 5글자긴 하지만 아쉽습니다란 그 단어가 어떻게 보면 김경률 비대위원을 포함한 여당 내 분위기의 일부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고 사실 아쉽습니다란 정도로 국민들은 여기지 않을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치하는 그러한 정치인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 대부분은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대담에 대해서 아쉽습니다 수준이 아닐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다시 한번 입장을 정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뭐 여러 가지 대담 주제 중에 한 가지가 이재명 당대표와 민주당 대표와 만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라는 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이 여당의 지도부를 또 무시한 처사가 될 수 있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가 선출된 게 이제 2022년 8월경이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꾸준히 제안하셨던 게 이제 영수회담을 합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영수회담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이제 좀 구시대적 언어가 돼버렸죠. 뭐 한때는 대통령이 당 총재를 겸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럴 경우에는 여당의 대표와 야당의 대표가 1대1로 만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만 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아무리 뭐 1호 당원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또 당정 협력을 통해서 뭐 정책 조율 같은 것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당무에 있어서 대통령실과 당이 엄격히 분리되어 있고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당의 지도부를 무시한 채로 야당 대표와만 만난다.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모양새가 좀 곤란해질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야 지도부 간의 어떤 실무적인 대책 논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선행이 되고 대통령이 좀 중간자적 입장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모양새가 더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사법 리스크 관련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사법 네. 리스크보다는 정치는 어차피 정치의 영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지도부 간의 어떤 논의와 수기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겠는가 그런 입장을 표명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영수회담이 이제 과거에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다라고 하는데 민주당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지금 사실 지금까지는 이재명 대표를 만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 이유로 범죄 피의자 내지 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자와 만날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번 대담에서는 갑작스럽게 이렇게 영수회담을 하게 되면 여당 대표를 뭐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처사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그 부분도 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알기로는 10여 차례 정도 여당 대표와 회동을 가졌습니다. 최근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용산에 초대해서 용산 그 내부와 외부를 구경까지 시켜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자주 여당 대표와는 만남을 가지면서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사실상 제1야당 대표와 만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지 않을까 싶고요. 어떻게 보면 정부와 야당은 항상 대화와 소통, 타협을 해야 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태의 모습이 아니라 순리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앞서서 이제 피의자 사법 리스크 때문에 만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직접 얘기한 적은 없는 사안이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같이 또 질문 드릴게요. 뭐 그동안 한동훈 비대위원장 전에 뭐 김기현 대표 등도 계속 만난 거 아니냐 결과적으로 그 부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거는 뭐 여당과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함께 뭐 협의하고 논의하고 만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시려면은 이제 정권 교체를 하셔가지고 지도부가 이제 늘
대통령실과 함께 하시면 이제 될 것 같지 않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뭐 당정 협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늘 이루어지는 일이고 여야의 소위 얘기하는 그 대표 내지는 원내대표 이런 분들도 원활히 소통이 되지 않지 않고 있습니까? 그 워낙이 여러 가지 발목 잡기 입법 같은 것을 폭주해서 여당과 야당 간의 관계가 좋지 않음은 뭐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 뜬금없이 갑자기 대통령과 꼭 만나야만 무슨 일이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시는 것도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 봤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선거 때만 되면 이제 공천을 놓고 당 내에서 싸움이 가장 먼저 일어납니다. 그래서 파열음이라고 저희가 썼는데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 낙동강 벨트를 위해서 많은 중진들을 차출하고 있고 지금 한 3명 정도 얘기를 했는데 2명이 하겠다라고 네. 받아들였어요. 아직 뭐 그렇습니다. 조혜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얘기는 나오곤 있습니다만 이런 차출 요구를 받아들인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번에 꼭 이기는 공천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꼭 선거에서 이기고 싶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어떤 인물을 배치하느냐 그 이야기는 공천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이제 경쟁력 평가를 위한 그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퍼센트에 따라서 특히 영남이 텃밭이다라고는 하지만 특히 낙동강 벨트에 있어서는 지난 20대, 21대 모두 9지역 가운데 5군데를 민주당이 가져가는 그 어떻게 보면은 탈환해야 할 목표 지점이 이제 생겼다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히 낙동강 벨트에서 5선 의원을 지낸 서병수 의원 이제 부산광역시장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에서는 정말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험지라고 할 수 있는 전재수 의원이 텃밭 관리를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하는 북강서갑으로 좀 가주십사 하는 것이고 또 삼선 의원인 김태호 의원의 경우에도 경남도지사를 했기 때문에 양산 을에 지금 현역 의원인 김두관 의원의 지역구에 이제 좀 도전을 해달라라는 이야기를 사전에 당 내에서 조율을 해서 그 의원과 직접 조율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을 추후에 언론을 통해서 이제 공개를 하고 본인들이 이것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모양새가 이제 좋게 연출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된다면은 인요한 혁신이가 기존에 얘기했던 그 중진들의 희생이 있어야 된다. 불출마하시거나 험지 출마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와서 현실화가 된다. 뭐 이런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조혜진 의원도 말씀하셨다시피 김해 갑이나 을에 지금 도전할 것으로 아마 보입니다. 이런 식이 된다면은 중진들이 이제 정말 앞장서서 희생하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공천이 파열음 없이 아주 전반적으로 수월하게 재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의 중진의 험지 출마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천에 관해서 첫 일성이 시스템 공천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영남 중진 의원들을 사실상 영남 내 험지로 지금 내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이 과연 시스템 공천인가 일단 하나의 의문이 들고요. 지금 해당 지역에는 그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국민의힘 그 후보군들이 잔뜩 있습니다. 그분들과의 과연 입장 정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도 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지금 그 영남 중진 의원들이 떠난 국민의힘이 유리한 지역구에 과연 어떠한 사람들이 공천을 받을 것인가. 지금 용산에 있는 분들이 내려와서 공천장을 받지 않겠냐라는 그러한 의심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분들이 내려와서 실제로 공천장을 받게 된다면 과연 이것이 그 공천 과정에서 파열음 없이 마무리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반론. 전략적으로 배치해야 되는 곳에는 우선 추천하는 것도 역시 그 원칙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선이 필요한 지역은 반드시 경선을 할 것이고요. 네. 또 그렇게 생긴 공석에 대해서 과연 대통령실에서 이제 내려 꽂을 것이냐 이제 이게 관심사인데 어제 대통령이 대담을 통해서도 후광을 기대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명확히 하셨고 이제 아마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 일례로 볼 때 강남을에 그 출마하기를 희망했던 그 강요와 네. 그리고 대통령실 인사가 대통령실에서 직접 표현을 했죠.
그런 모습은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직접 하실 정도로 이렇게 지금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정성적인 계량화에 의해서 시스템에 따라서 공천되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아마 그 결과가 여러분들이 이제 유권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해 갈 만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입장으로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민주당은 뭐 워낙 의원 수가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중진들이 이제 다른 곳으로 가는 모습에 대한 요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민주당 내에서는. 사실 지금 민주당에서는 현역 의원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 네. 현역 중진 의원들이 뭐 험지 출마에 대한 그런 요구가 많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다선 의원들 중에 지역구 관리가 소홀했다라거나 아니면 그 동안에 의정 활동이 좀 불충실했던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불출마 요구라든가 아니면 험지 출마 요구가 추후에라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하나만 더 여쭤보면 김기현 대표는 당대표 대신 출마를 선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렇죠. 보면 이제 이번에 울산 남구에서 5선을 도전하려고 했지만 북구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중진의 험지 차출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낙동강 벨트에 이어지는 같은 맥락에서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현 의원이 이제 울산 남구 을인데 지금 현재 당에서는 울산 북구에 좀 출마해 줬으면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울산시장도 지내신 바가 있기 때문에 인지도나 중량감에 있어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울산 북구는 지금 현직이 그 민주당의 이상헌 의원인데 여기 이제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노조의 입김이 세고 민주당세가 강한 지역임에 분명하기 때문에 김기현 전 대표가 과연 용기를 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당의 전체적인 그 방향 제시가 위와 같을진데 여기서 위라 하면 서병수 의원이나 조혜진 의원의 김태효 의원의 경우와 같다면은 그 당의 요구를 묵살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도 공천 얘기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윤석열 정권 탄생 책임론 얘기를 했습니다. 원론적인 얘기다라고 설명은 했지만 당 안에 있는 친문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달갑지만은 않은 얘기였거든요. 당내에서는 이 분위기 어떻습니까? 그 임혁배 공관위원장의 그 말씀에 대해서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하죠. 근데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의 탄생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라고 분류되는 분들이 실제로 책임이 있는지는 좀 따져봐야 됩니다. 어허. 지금 임종석 실장이 주로 많이 거론이 되고 있긴 한데 네. 임종석 실장의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때 초기에 비서실장을 맡았던 분이죠. 그런데 지금 그 추후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게 됐던 계기는 문재인 정부 후반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임종석 실장은 비서실장의 지위에 있지는 않으셨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다음 총선은 정권 심판론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열망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지금과 같은 그런 분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에게 어부지리를 넘겨줄 수 있는 그러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친문과 친명으로 분류되는 그런 분들 사이에서 아마 결국에는 통합과 타협의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명문 정당을 만들겠다고 그 양산에 이재명 대표께서 가셨잖아요. 그렇죠. 4일날. 네. 이제 명문 전당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명문 정당이 아니라 명문 파열음이 지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엔 통합의 길로 갈 거라고 이제 지금 희망사항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리 만만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실 공관위원장이라고 그 직책을 가지신 분께서 그 정권 교체에 책임이 있는 분들이 책임을 져라라는 입장을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사실 객관적으로 보기에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있는데 이 친문과 친명 간의 갈등이 만만치 않게 보이는 것은 지금 현재 그 친문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엊그제부터 지금 내고 있습니다. 이걸 이재명 대표께서 교통정리를 반드시 해줘야 된다라는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하신 말씀이 그 공관위원장만의 뜻이었을까요? 저는 분명히 대표의 어떤 의중을 대신 표현해 준 것이라고 생각해 볼 때 친문, 친명 간의 이 갈등은 앞으로 이 당을 반분시킬 정도의 폭풍으로 몰고 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짧은 반론 듣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친문과 친명의 대결에서 친명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라는 또 지적도 있더라고요.
현재 어떻게 보면 당권을 쥐고 있는 게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 아니겠습니까? 네. 그분들이 친명으로 분류되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데 저는 당 지도부가 결국에는 그런 결정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어떻게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갈등을 봉합하는 과정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다음 차기 총선에서 150석 플러스 알파라는 이재명 대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본인의 과거 지역구에 출마를 고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어떻게 보면 당내 중진 인사이다 보니 민주당 입장에서 험지와 같은 곳에 출마 선언을 하신다면 아마 친명, 친문 간의 갈등을 봉합하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여기서 뭐 하나만 더 얘기를 하고 넘어가면 오늘 조국 전 장관의 2심이 나왔어요. 이 나온 거에서 이제 1심과 같은 내용이 나왔는데 그렇지만 새로운 길을 가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 혹시나 출마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조국 전 장관의 출마가 그럼 민주당에는 득이 됩니까?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국 신당과 선을 좀 그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고 실제로도 당 지도부에서 그러한 말들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는 물론 확정 판결을 받은 건 아니지만 상고를 통해서 한 번 더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긴 하지만 일단 1심과 2심을 통해서 사법부의 판단을 받은 셈이 되었고 실제로 실형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지만 대법원 판단을 통해서 실형 선고를 통해서 구속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의 신당과 민주당이 함께 하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그래서 뭐 조국 전 장관이 오늘 뭐 거의 출마 선언에 가까운 입장 발표를 했어요. 마치 그 소에서 이겼는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의기양양하게 나오셔서 이제 품에서 입장문을 꺼내서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 지금 2심에서 실형을 받으셨잖아요. 사실 3심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그것이 뒤집힐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 정경심 교수 역시도 1심, 2심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이제 파기가 됐는데 그야말로 같은 방식의 이제 공범 형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혐의들이 같은 형식으로 인정이 된다고 하면은 실형 나올 것이 이제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본인이 설사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의원직 상실이 되는 것인데 금고 이상의 형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와중에 본인이 출마할 생각을 하겠다는 것인지 내지는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국의 강을 아직도 건너지 못했는가 하는 이런 고민이 엿보이는 지점이어서 참 민주당도 고심이 깊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슈까지 봤고요.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설 연휴를 앞두고 여야 모두 뭐 이렇게 귀성객을 만나면서 표심을 잡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4일 동안에 뭐 친척들, 가족들이 모이면서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일 것이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 정권에 대한 심판론이 필요하다라고 누군가는 얘기할 것이고 아니다, 정부에 좀 힘을 보태주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떤 얘기가 좀 나올 것으로 하십니까? 뭐 집안에서 특히 명절에 가족들끼리 모여서 이제 정치 이야기는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는 걸로 싸우는 경우가 좀 있죠. 네. 예, 그렇게 이제 불문율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사람 사는 게 어떻게 또 정치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총선이 약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중간에 벌어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정권을 견제해야 되는 성격이 있는 것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활동을 시작한 이래로 상당히 그 여론이 국민의힘 쪽에 좀 호의적으로 돌아서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금 여러 가지 결론들이 조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조사 결과 같은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것을 그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각축 내지는 야당도 잘못한 것이 많다라는 데 대한 야당 심판론 이런 것으로 좀 몰고 가기 위한 그런 책략을 좀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네. 또 야당 입장에서는 정부를 견제해야 된다라는 것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들이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실까 여기에 이제 저도
궁금한 그런 대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이 생각하는 설 민심.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게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번 대담을 해주신 게 굉장히 고마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번 대담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사과 내지 유감의 뜻을 밝혔다면 이 정도로 여론이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 말씀조차 없었기 때문에 아마 설에 많은 사람들이 만나서 그와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면 자연스럽게 설 민심이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가 보여지지 않을까 싶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오늘도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시면서 열심히 하시는데 네. 한동훈 위원장의 개인적인 지지도와 인기는 많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국민의힘의 지지도와 얼마만큼 연계되는지 그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 설 연휴 기간 살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 얘기도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많이 나온 기사 중에 하나가 디커플링 중에 하나가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도나 호감도는 높아가는데 국민의힘의 호감도는 왜 높아지지 않느냐라는 부분이에요. 구체적인 여론조사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네. 오늘도 여러 여론조사들이 나왔습니다. 사실 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개인적인 그 인기도, 지지도가 당 내지는 정부를 향한 지지도로 연결되지 않느냐라는 의구심들을 많이들 가지고 계셨을 텐데 오늘 나온 몇 가지 조사의 결과를 보면은 상당히 이제 그게 시간이 조금 걸린다. 예를 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지지하는 목소리들이 여당의 호의적인 쪽으로 좀 돌아서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표들이 좀 몇 가지가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에 대해서 민심에 호소를 하고 앞으로 이 총선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당이 이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 있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그 국민 여러분들께 호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점이 국민들께 받아들여진다면은 이것이 이제 총선 결과로도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국민의힘에서는 갖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인지도가 올라갔는데 국민의힘의 호감도하고는 좀 연결이 없다는 부분이 좀 괜찮은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부각되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은 또 희석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당대표 간의 그런 구도로 다음 총선을 치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전략은 아닐 것입니다. 정권 심판론을 외치기 위해서는 상대방 대척점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어야겠죠. 근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이번에 김건희 여사 같은 이런 영린의 문제에 대해서 소신 발언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는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중도층에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와 같은 존재가 아닌가라는 그런 인식을 여전히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민주당은 좀 집요하게 파고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